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못 뵙고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6월 1일부터 우리 시의회는 1차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까지 26일간의 회기로 일단 정례회를 시작을 했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1일과 2일 1차, 2차 본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5일 날에는 현장 확인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행정사무감사 1차 감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저도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서 2시간 반 가량을 앉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브리핑을 안 하게 되면은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특별히 결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브리핑하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겠다 싶어서, 주로 지금 저희 구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의회 인터넷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오전 회의가 1시 가까이 돼서 끝나서 지금 2시 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오후 회의 감사가 섞게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봐주셔서 행감에서 그 위원님들이 어떤 점이 좀 지적되는지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 6월 1일과 2일 양일간 1차,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사실은 2주 전에 제가 1차 정례회 의사 일정을 가지고 쭉 브리핑을 해드려서 내용은 대충 그때 설명드린 대로 특별한 문제 없이, 그리고 그때 주례보고석상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아직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함께 촉구하면서 일단 통과가 됐고, 가장 쟁점이 됐던 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이번에 그 1차 본회의에 선정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는 총 5건의 개별 안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5건의 안건들 중에 2건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어서 그냥 같이 집행부의 그 관리기관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이제 3건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그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건들을 오늘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을 달리했던 첫 번째 안건이 광숙체육공원에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안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중에 한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치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시 산호동에 가면 지금 체육공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인도 잔디가 깔린 축구장하고 관리동 사무실하고 테니스장 17면의 테니스장이 지금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 면적은 57,000해배 정도가 되고, 그런데 그중에 거기에 총 11호 100% 45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2,700해배 정도의 지붕을 씌워서 사면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집행부의 변경안 요지였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일단 집행부의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일단 의회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회의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이 지금 말씀드린 왕숙체육공원에 17면,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주민편익시설, 소각장 옆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에 6면 해가지고 총 23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민심을 쭉 들어보고 테니스 동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왕숙체육공원에 있는 17면의 테니스장의 상태 또한
전혀 지금 테니스 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서 빨리 그걸 보수해서 좀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보수하는 부분 일부는 그전에 클레이 코트로 깔려있던 거를 인조 잔디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전에 인조 잔디로 테니스 코트가 깔려있던 것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공이 제대로 튀기지를 않는다 등등의 그 당면한 아주 현안 문제들이 민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그냥 일단 도외시하고 그중 사면에 지붕을 씌워가지고 막아서 실내 테니스장을 짓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그 의견은 우선 급한 것부터 하시라. 일단 그 부족한 그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는 동호인들의 그보다 훨씬 45억보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든지 수리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두 번째, 그 계획안을 내신 걸 보면은 사업 기간 자체가 한 해 정도 걸립니다. 총 사업이 아니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 부족한 그 23년 중에 사면의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 그 사면하고 인접해 있는 면수까지를 해가지고 1년 가까이의 이 부족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거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행감 시간에 뭐 그런 행정사업검사에 제보된 자료 중에는 구리시의 그린벨트 활용 계획 중에 체육 시설을 일정 부분 도시 관리 계획이나 어떤 도의 인가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지금 검토도 안 하고 기존에 깔려 있는 테니스장의 사면을 씌우는 게 총량적으로 응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급한 대로 현재 23면에 대해서는 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 수선하시고 장기적 과제로 실내 테니스장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활용해서라도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국민유산 관리기획안에 들어와 있던 게 건배 근린공원 공원주차장 관리 변경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수택 영어로 2구역, 수택 2구역 그 재개발 사업하고 있는 면적 부지 쪽에 지금 건배 근린공원이 있고 그 공원 그 초입 쪽에다가 공영 주차장을 마련하는 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인창천의 생태천 복원 사업에 그 따르는 수요와 그 건배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건데 여긴 이제 이 공유유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올라온 이유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라든가 일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당초 77억에서 110억 정도 30% 이상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되는 안보여서 이건 의원님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갈매 지구는 당초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로 선정되어져서 그린벨트를 LH가 수용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시민들에게 그런 그 택지가 주거가 공급되면 실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을 적어도 LH가 됐건 국가가 됐건 건립 초기부터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 갈매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적에 급급해서 전혀 기반 시설 없이 그냥 일단 입주부터 시켰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주민들의 행정 그 서비스를 제공할 행정복지센터도 없었고요. 그 다음 체육시설과 관련된 시설도 없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어떤 문화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없이 그냥 지어놓고 벌써 7년 이상이 흘러간 다음에 겨우 올해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서 이제 업무가 시작되어 있고 이따가 어제 현장 그 확인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갈매 체육시설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서 곧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건이 뭐냐면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 종합 문화 시설 같은 그런 개념의 시설인데 이
사업은 이미 2019년부터 재정 사업으로 단계를 밟아와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쭉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약 사업비는 한 250억 정도 들어와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이제 민선 8기 들어와 백경현 시장이 들어오신 다음에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시설의 이런저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시고 또 본인이 그게 공약 사업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이제 사업량을 늘리다 보니까 사업 총량은 490억 정도가 되고 층도 한 층 증축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어오던 사업을 위탁 개발 방식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자산 관리 계획에 삽입하겠다, 변경하겠다고 들어온 안건입니다. 일단은 그 위탁 개발 방식에 지난 제가 2주 전 브리핑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회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위탁 개발 방식에 대해서 일단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획예산 담당관실의 그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서 자료를 보니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한 총액이 7,500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중복 그 재심사를 가지고 한 1,300억 정도가 빠지고 나면 순수 그로스로 한 6천억 이상의 재정투자 사업에 대해서 자체 심사, 경기도 심사, 중앙정부 심사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또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그 효율성이라든가 중복성 등등을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위탁 개발 방식은 그 부분을 피해가는 우회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등등을 그냥 지금 타당성 용역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의회 입장에서는 첫째, 재정 사업으로 그동안 잘 진행해 오던 사업을 긴급하게 위탁 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은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편법으로 보인다. 적어도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 제안을 했으면 그 사업 예산을 어떻게 마련되고 우리 시의 중장기 살림은 어떻게 운영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시하는 게 온당해 보이는데 그런 절차 싹 없애고 그냥 일단 외상으로 고기 잡아서 잡아먹는 꼴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심지어 이런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이 위탁 개발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가동을 했는데 그 심사위원회 가동 전에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묻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었어요. 용역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위탁 개발 방식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용역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행정의 목표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절차도 어기고 이렇게 가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런 절차를 위반한 문제라든가 위탁 개발 방식과 재정 개발 방식으로 어디가 타당한지의 여부 또 우리 시의 살림으로 볼 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 해 동안 지방재정 투자심사한 것들이 6천억 정도 되는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갈매 복합 커뮤니티에서 늘어나는 예산이 약 한 250억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230억 정도 들어가던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투자심사까지를 다 절차를 거치고 계획을 세워놨으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유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비슷한 개념으로 인창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얘기하자면 이 사안이야말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뀌에 따라 반복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아주 모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시장으로 재직하시는 시장인 민선8기 시장인 백경현 시장이 2년짜리 시장을 하실 때 들어오셔서 인창동 주민센터가 협소해서 지금 인창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고 부지 일원에다가 새로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추진했었고 그 중간에 시장이 바뀌어서
민선 7기 안성남 시장이 들어와서는 그 계획을 완전히 이제 백지화 시켜버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재정사업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다시 사업이 변경되어서 그동안은 세 얻어가지고 건물에 세 지었다가 그렇게 지어진 인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올해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장이 되셨더니 암만 해도 그 부지가 원래 있던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너무 좁아서 인창동 주민들의 소유 어떤 그 문화 소유, 행정 소유를 충분히 감당 못한다라는 명분으로 원래 인창동 행정복지센터를 짓겠다고 했던 부지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는 이름으로 문화시설, 그 다음에 또 시장의 공약 사업인 강정한 아카데미 또 지으니까 이렇게 해서 규모를 키워서 한 380억 규모의 이 또한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에서 끌어내릴 지금 검토할 여지가 없으니까 우선 급하게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같은 공무원들이 시장이 바뀔 때 이 시장이 있을 때는 위탁개발 방식이 좋아요 해가지고 타당성에서 추진하다가 시장 바뀌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해가지고 또 갔다가 또 시장 바뀌니까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아까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적어도 우리 시의 살림에 감당할 부분만큼 왜냐하면 위탁개발 방식은 적어도 그냥 외상으로 미리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380억 외에 한 6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일단은 외부 자원으로 위탁개발 시켜놓고 원금, 이자, 관리, 수수료 등등을 20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 지금 지어진 위탁개발 방식으로 한해평균 다 지어지면은 그 4개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게 2개입니다. 여기 여성행복센터하고 갈매동 이번에 입주한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지금 백경영 시장이 지으려는 이 2개를 합치면 80억에서 100억 정도 매년 경직성 경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후에 적어도 그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아주 100억을 깎아먹고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면 이건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일단 고려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졌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안건이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안인데요. 이 부분은 수택동 행정복지센터도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가지고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수택동 지금 재개발 사업을 추진위원회 지구 지정은 안 됐지만 그 사업 부지 하나에는 현재 원천공원 부지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요 5건 중에 이제 3건의 그 안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원님들과 그냥 집행부에서 요구한 5건을 다 승인하자는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갈려졌었고 이걸 뭐 서로 합의 안 돼서 결국 투표 흡열 결과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단 안건이 보류가 되면 이번 회기 중에는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고 다시 충분히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됐건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의원님들이 보다 심도 깊은 설명을 듣고 자료들을 보신 다음에 다시 회기를 만들어서 임시회를 소집을 해서 그때 다시 상정해서 수정 의결을 하든 원안 동의를 하든 부결을 하든 등등의 절차를 취하기로 됐습니다. 그리고 요건 말고는 조금 그래도 그 본회의에서 다뤄진 안건 중에 의원님들이 좀 의견을 주셨던 안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라고 시가 이번에 제정하는 안이 있었어요.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중증 장애인 중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대상 인원이 추계로 한 860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호소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어디 이렇게 이동할 때 교통비도 힘들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 해서 매달 5만 원씩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안이었는데 조례 안에 이제 요 부분들이 그 수급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하고 결정하고 하는 과정을 무척 복잡스럽게 해놨으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미 시가
그 생계가 어렵다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자로서 장애 등급을 가시는 분, 그럼 시가 대상을 지금 확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뭐 막 귀찮게 거기 보면은 친족은 8촌이네, 혈족 4촌이네, 인청 막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해놔서 최대한 간소하게 공무원들이 좀 대부에서라도 이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안내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동의안이 왔었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올 연말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올 연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걸 다시 3년 동안 관리공사에다 대행하겠다. 일단 대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관리공사에 맡기는 도시공사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이제 사업비 추계와 관련해서 3년 동안 예산 들어가는 게 약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관리 대행 부분을 좀 줄여서 수수료가 적게 좀 더 도시공사가 능동적으로 공영주차장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 부분 역시도 이번 행정상감사 때 좀 더 잘 살펴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간 회의를 마쳤고요. 회의를 마쳤고 첨부해드린 것처럼 5일날 그저께 총 8곳의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당시 이제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기행예산 민감관시의 자료인데 사실은 우리 윤계은 주무관한테 이 부분을 기자님들께 좀 카피해서 드릴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해당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명한다고 합니다. 이걸 왜 난색을 표명하는지는 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국이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그 취득한 자료를 언론사에 좋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국인 만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보시면 훨씬 좋았을 텐데 첫 번째 저희가 방문했던 시설이 갈매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갈매 행정복지센터 있는 사거리 쪽에서 약간 서울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건물 짓고 있어서 외관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외관은 거의 완성되고 지금 저희가 가서 봤더니 이제 내부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로 건축 면적이 1,445헥에 연면적은 9,300헥 정도. 그래서 지하 1, 2층에는 주차장이 있고요. 1층에는 근생시설하고 사무실. 여기 1층에는 근생시설 들어오고요. 2층에는 다목적 강당하고 탁구장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3층에 체력단련장, 그다음에 뭐 GX룸에서 뭐 요가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르신들 주민들이 와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용도실이 있고요. 4층에 볼링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5층에 수영장이 들어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가서 봤더니 이제 5층에 수영장 골조까지 다 끝나서 위에 천장은 골조가 되어 있고 그 천장은 마지막에 태양광 판넬로 막도록 되어 있어서 막도록 되어 있고 일단은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잘 지었고 여기 사업비가 총 38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이 380억의 재원 중에 국비를 94억, 특별교부세를 6억, 특별조정교부금, 특조금을 19억, 그래서 외부 자원을 약 한 120억 정도, 그리고 우리 시비가 한 260억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정부 재원까지 해가지고 지금 쭉 잘 했고요. 그래서 일단 계획은 올해 내부 공사는 한 10월, 8월까지를 다 끝내고 시험 가동하고 하면은 올 연말쯤에는 개관해서 시민들이, 발매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일 것 같다. 의원님들 가셔서 여러 가지 시설 보라면서 이거는 초창기 지난 8개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문제라는데 대부분의 이런 그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의 수영장은 이 무게라든가 뭐 누수 문제 때문에 주로 이렇게 아래쪽에 지하 쪽에 배치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5층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좀 많이 했더니 감리단장하고 현장 소장은 이 수영장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그 욕조풀 자체가 무슨 이태리에선가 이렇게 새로 개발된 걸 들어와서 누수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는 그 시설 안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비교적 이런 왼쪽 바깥쪽을 쳐다보고 하는 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척 설계를 잘 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장 방문한 게 우리 갈매동서 넘어오면서 공설묘지 들렸었습니다. 공설묘지를 들렸던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저희가 작년 행정상감사 때 현장을 들렀었는데 현장에 들어가보면은 모르셔도 잘 안 보이겠지만 실제 그 공설묘지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매동서 넘어오는 길 초입에서 초소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A 구역이 있고 여기 석재공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B 구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이 A 구역 여기 하단부 쪽에 당초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잡초구간하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실제로 이 구역 안에 편입해서 내입해서 편입해가지고 지금 부족한 내역들을 좀 늘려라 그런 이제 제언을 했었는데 다 잘 돼가지고 갔더니 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도로 있던 길쭉한 부분에 석축도 쌓고 흙도 지금 이렇게 메워가지고 다짐을 해서 안정화 사업을 지나서 올 연말쯤 되면 곱게 새로 조성한 공간에도 100여 기 이상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나마 올해가 잘 모르겠는데 뭐 윤달이 낀 해여가지고 이렇게 개장하고 화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늘 여기 구입 공설묘지는 뭐 1기, 2기 정도 여유가 생겨났는데 저희 갔을 때 그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5기 정도의 지금 여분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 안정화 기간이 끝나면은 100여 기 이상이 생겨나고 또 하나는 그때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저희 그 관련 조례를 거쳐서 그 전에 10제곱 했던 걸 5제곱으로 줄여놔서 다시 개장하거나 화장되면 기존 개장한 그 기수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우선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잘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들른 곳이 몇 번 설명드린 그 구역 앞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옆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옛날에 여성 노인회관이었다가 일단 여성 행복센터가 지어지면서 여성 파트 쪽 부분은 여기 행복센터로 다 들어오셨고 일단 거기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전임시장 시절에 8대5의 시절에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당초 사업비는 한 6, 70억 들었다는 게 최종적으로 저희 의회가 들어와서도 추가적으로 사업비 증액까지 해서 총량으로 110억이 들어간 리모델링 부분이 됐습니다. 시기도 그만큼 늦어졌고요. 그런데 하여튼 한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이번에 가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때 갔을 때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들 나름 수정이 되긴 됐는데 이제 제일 이번에 가서 거의 이제 준공 단계 이제 뭐 외관까지 다 맞췄는데 혹시 한번 지나가시다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십시오. 요 지금 이렇게 해서 건물 짓고 요 위쪽에 보면은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쇠창살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조형적 아름다움 때문에 이 외관 경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보통 사람이 가서 일감 보니까 교도소 같은 느낌 들고 더 안 좋은 건 이분이 이제 5층 꼭대기 방에 들어가면은 그 방 창문 쪽으로 이렇게 그 외관을 세운 조형물이 보이는데 안쪽에서 보셔도 어르신들이 이게 무슨 그 요양시설에 들어와서 태창썰로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건 디자인을 공모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디자인 심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확인해보자는 등등의 얘기를 드렸었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금 내일 심사가 얼추 끝났는데 저희 의원들의 시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좀 뭐 좀 이렇게 수정할 것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기자님들 중에 원래 여성 노인회관을 가보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들어가면은 입구 쪽에서 중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천정 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를 다 층을 나가서 공간을 늘린 겁니다. 이제 공간을 늘려서 이용하는 공간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난 그 앞쪽 편에 베란다 같은 게 있는데 베란다에 데크로 해놨는데 무슨
비가 왔을 때의 배수 이런 부분도 넘칠 위험성도 있다. 중간에 옥상으로 올라가던 계단에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던 등등 하여튼 꼼꼼하게 들 보시고 여러 가지 강민희 단장의 지적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하여튼 여기도 현재로서는 올 여름까지 이제 6월까지는 공사를 끝내고 6월달에 시운전해서 그 다음에 하고 8월 중에는 개관할 계획으로 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미 시에서는 그 노인복지관 운영팀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들어올 기자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특별한 하자 없이 들어가셔서 어르신들 하여튼 이쪽 여성행복센터로 오시는 바람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강좌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빨리 그쪽으로 가셔서 원래 하시던 것들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들른 곳이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에 그 구리초등학교 앞쪽에 현재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그 스택동 힐스테이트 구역이라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총 565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어서 이미 기반 공사 다 끝나고 지금 한 10여 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상 16층에서 지상 20층까지 7개동이 지어지는 데 하고 있는데 여기를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연접해서 그 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인창천 현재 복개된 주차장 위쪽편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건너편 쪽에 좀 옛날 오래된 집들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소음 문제에 대한 민원이 무척 많았습니다. 공사장 소음 민원에 대한 민원들이 무척 많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장 현장 주변에 있는 도로 상태가 아주 안 좋다라는 이제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현장 확인차 저희 의회에서는 거기를 보러 갔는데 시에서는 그쪽 이쪽 민간 업체인데 이쪽에다가 브리핑 그 장소를 간에 준비해주고 설명 듣고 현장 소장님, 강리 단장님하고 그 인근 도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건너편 쪽에서 그 소음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인데 민원 제기한 이유가 하여튼 제도적인 측면인데 시에서 환경과도 나오고 도로과도 나오고 관련 관련인들 다 나와서 같이 로드 체킹하면서 점검했는데 소음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소음이 이렇게 첨탑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갑자기 뭐 자재를 그냥 꽝 두드려 보가지고 꽝 해가지고 놀라는데 문제는 현행법상 뭐 이렇게 이걸 상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으면 환경과에서 나가가지고 소음 측정하는데 그때는 정상 규정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개고하고 가고 그런데 민원인 때문에 몇 건 위반된 소음도 측정돼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 그 현장 소장님 또 감리 단장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저희 신동아 의원이 아니 현대 같은 그 대기업이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좀 신경 써서 하시라고 해서 하여튼 그 떨어뜨리는 양을 좀 줄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의 도로 파임 특히나 어디가 많이 파여 있냐면 그 경춘국도 대로변에서 바로 이면된 도로 거기가 주로 그 공사 차량 주출입구 부분에 출입구가 지금 2개가 있어서 1개 사용하는 동안에 여기를 내년도에 완공 예정에서 그때 포장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올해라도 일단 가포장이라도 한번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고 최종 준공할 때 세부 포장까지 가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공무원들하고 현장의 감리단장 그다음에 시공사인 현대 HDC하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 곳이 별내선 지금 현재 전철 마지막 공사 중인 구리역을 갔습니다. 구리역에 가서는 혹시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현재 그 돌자기 사거리에서 건원대로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건물처럼 올라오는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대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리역은 구리역 안에서 들어오면 거기 구리역에서 출구가 이 도로로 네 군데로 뚫리는 게 아니고 그 복합 대합실이 돼 있는 데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에서
경의중앙선 서울 쪽에서 오는 끝단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오면 그 대합실 쪽으로 나와서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지하로 내려가면 별내선을 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별내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그 대합실로 사용할 공간들도 이미 다 조종사들 다 끝내고 안에 기계들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올 연말 안에 모든 공사들 일단 공정률도 약간 서울보다는 조금 뒤지지만 전체 공정률로 지금 92점인데 서울이 94%, 경기도가 91%인데 그 지금 경기도에서 중에서 거기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는 일단 별 문제 없이 그렇게 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간 김에 설명드리는 건 동근흥역은 5군데 출구가 역에서 5군데로 출구가 다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5군데 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서 그다음에 2군데 외부에서는 거동 어려우신 분들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설치되고 안에 1층에서 2층 승강장 내려갈 때도 에스컬레이터와 2군데 엘리베이터 설치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구조상 그렇게 바로 각각의 출구 5개를 낼 수가 있었는데 구역은 도저히 그렇게 설계가 안 되어져서 그 대합실로 같이 환승 대합실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빨리 강남으로 직결되는 지하철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현재 예정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계속 일단 이 사업 시행 주체가 경기도인 만큼 경기도 측에도 요구해서 한 달이라도 빨리 안전하면서도 시민들 입장에서 한 달이라도 빨리 잠실까지 10분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시대를 빨리 꿈꿔봅니다. 그 다음 이제 교문도서관에 갔습니다. 교문도서관도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이제 지금 잘 외관이랑은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이제 우리 도서관 정책 팀장님이 다행히 이 사업을 하러 가셔서 기계 공업직 공무원이어서 쭉 해주시는데 어제 좀 되게 허탈하게 저희가 웃었던 게 뭐냐면 이게 한 30년 되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이거 빨리 리모델링 하라고 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옛날 도면하고 실제하고를 보니까 도면하고 안 맞는 게 그렇게 많더랍니다. 이렇게 볼을 4개 쓴 걸로 도면에는 나와 있는데 6개를 썼다거나 그래서 중간중간에 원래 설계됐던 것들을 다시 수정하느라고 계획된 기간보다 6개월 정도가 늦어졌다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행정이, 우리 지방 행정이 얼마나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었는가에 대해서 자성도 하고 저희 부대의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일들 안 생기도록 조심하자고 저희들이 대응하고 왔고 작년도에 그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이 우리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쪽에 추가로 자금을 특조금 나온 데 있어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이제 공사에 다녀와서 우리 담당 팀장님 얘기로는 당초에는 예산이 빡빡해서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했는데 원래 벽면 그냥 페인트만 칠해서 마감하려던 거를 이제 그 안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저런 기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여하튼 올해 연말에는 만들어주셔서 교문도서관을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고 이제 7번째 간 데가 장자호수 공원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장자호수 공원역 아까 구역하고 공부가 달라서 회사도 다릅니다. 시공사가 다른데 이쪽은 현대 저쪽은 태형이었는데요. 네, 이쪽에 갔었고 여기는 실제 여기가 공정이 이제 원래 조금 그때 싱크홀 생겼던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잘 관리하고 수습 잘해서 적어도 그 안전에 전혀 위험 없도록 보강 다 했고 공기 좀 뒤쳐졌던 것도 얼추 따라 올라가서 예정된 대로 하겠다라고 브리핑을 받았고 여기와 관련해서는 그 주변들 민원들이 어떤 민원이냐면요. 거기 가보셨겠지만 지금 거기가 도로가 무척 좁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평동 장자호수 공원역에 있는 그 상가 지역하고 그 앞에 동양 아파트에 있는 쪽
공사 처음 할 때도 그게 문제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인도가 넓으면 그 기존 상가 있는 분들한테 펜스를 쳐놓고 영업을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복근판 드러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상가하고 1.5m 정도밖에 안 나오면 여기는 그 공사 복구 공사를 하는 동안에 영업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 크게 건물 세 채가 있는데 한 채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고 두 채는 뒤쪽으로 좀 물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건물은 약간 좀 이렇게 펜스 쳐줘가지고 그나마 부분적 영업을 좀 할 수 있는 지장은 받겠지만, 근데 건물 하나는 아예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영업을 못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 손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한 달을 못하게 하는 거는 좀 지나치게 기니까 공부를 쪼개서라도 뭐 한 20일을 못한다거나 15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준비하고 잘 검토해봐서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달라 그런 요구를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안 성간 고속도로 건립사업 현장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 구리시에 지금 모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구리대교 명령과 관련된 문제도 촉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아울러 가서 봤더니 지금 거기 저희는 지난번에는 현장 사무실이 있는 지금 어디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중간 제방통 있는데 옆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한강 둔치 쪽으로 나갔습니다. 경비행장 있는 쪽에 거기 현장에 가서 봤더니 거기 공사가 지금 막 이렇게 복잡스러워서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막 헷갈리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장 소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공간 지금 현재 공사 현장으로 쓰고 있는 한강 둔치 공원이 원래 우리 시민들이 쭉 이용하던 공간이었는데 현재 거기하고 또 하나는 문제 하나가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원래 유채꽃하고 코스모스가 식재했던 공간이 지난 코로나 동안에 축제를 안 하는 동안에 거기를 이 관목닭 같은 걸 싣고 잔디밭 구성을 해서 캠핑장으로 바꾸고 실제 꽃이 식재되는 거는 지금 경비행장이 있는데 그 어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코스모스 축제나 유채꽃 축제를 하면은 현재 야외 잔디 무대가 있는 데서부터 상당한 거리를 쭉 가서 꽃밭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 축제는 중간이 잘려져 가지고 좀 어렵게 치렀었는데 이 부분을 현장 소장하고 감리단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당초에 거기 그 공사 사업비 중에 그 부분에 대한 노후 공사비가 약 한 14억 정도가 잡혀 있다. 그래서 저희 시 공무원들에게 뚝섬이 됐든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한강 둔치에 있는 시설들 보면은 약간 다리 교량이 됐든 인터체인지가 됐든 그 하부를 잘 활용을 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진입하는 도로들 이런 것들을 촉구해서 다 그 공사가 끝나고 그 교량 하부 인터체인지 그 교량 하부 쪽에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공간들을 좀 잘 해보자. 그래서 아마 백경현 시장 집행부 쪽에서는 그쪽에 물놀이장도 좀 만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꾸며서 전체적으로 왕숙천서부터 현재 야구장 있는 데까지 한강과 왕숙천이 쭉 연결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비록 상부는 어쩔 수 없이 교량으로 하늘을 가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관 조명이라든가 교량 도색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좀 살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 그래서 1, 2차 본회의와 지난 월요일 현장 확인 다녀왔던 것들 혹시라도 한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데 한번 들려보시면 관련해서 한번 유심히 보시고 기사 좀 써주시고요. 일단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열심히 활동해온 결과치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시작한 행정상검사 위원님들 저를 제외한 7분의 지금 행정팀 위원님들이 지금 열심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고칠 건 고치고 또 개선할 건 발전적으로 개선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하실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민 기자님. 예, 이천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 공유예산 관리 계획안 보류된 안건이 저도
거기에 그 B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입 예, 분석 관계가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위탁 개발이 조금 수치가 높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다가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위탁 개발로 바꿨다. 그럼 이 수치는 어디에 근거한 건지? 아니 이제 그 절차상으로 보면은 결정을 정확한 제가 위원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주어진 자료에 보면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BC 값도 좀 밝혀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제 그동안 저희들한테 추진 사항을 쭉 이렇게 다 자료를 주셔서 이렇게 추진 사항에 뭐가 있냐면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 7월달에 이제 하고 나서 9월달에 그 전에 이미 설계 용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9년부터 재정 방식으로 이렇게 짓겠다 해가지고 설계 발주까지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바뀌어서 2022년 9월 15일에 설계 용역 중단 보고회를 하고 작년 10월 5일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거냐면은 당초에는 예산이 500억 미만 사업이었어요. 원래 사업이 아까 250억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늘려가지고 그때 사업은 처음 요 시기에 사업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때 백경현 시장이 들어와서 이 사업 부담을 할 때는 585억짜리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0억 이상이 되니까 용역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업비 500원 이상이 되면은 타당성을 검토하라. 그래서 용역에 착수를 했고 중간에 이제 그런 데는 여기에 10월 5일날에서 타당성 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27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원안 가결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0월 5일날 타당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500억 이상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이제 층수도 하나 올리고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 결과까지를 다 보고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위탁 개발이 좋은 거냐 등등을 결정했어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미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 저희들한테 친절하게 가려고 위탁 개발이라고 줬어요. 이제 이 부분을 지정한 거였고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 29일 날 요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합니다. 당초에 585억 들어갔던 사업을 497억으로 바꿨어요. 사실 처음에 497억을 했으면 이 타당성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올 1월 2일 날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동아 의원이 지적했던 거는 아니 기본 계획이나 타당성 검토하면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지금 그걸 전문 용역기관에다 의뢰해서 보는 건데 그거 발주만 해놓고 불과 15일 만에 이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원안 의결했다는 얘기는 집행부가 위탁개발하겠다고 안을 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다 결정해놓고 뒤에 다시 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영역결과가 뭐라고 하냐면 2023년 1월 10일 여기다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재정 사업보다는 위탁 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함. 그러니까 돈 들여서 용역 발주해놓고 이 결과치 얻어서 그 다음에 위탁 개발을 하겠다고 해야 이게 타당한 건데 이미 위탁 개발을 다 정해놓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이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아닌 말로 결과 해놓고 요식행위로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과정에 여기 재정사업보다 위탁개발 방식이 유리하다고 할 때 BC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아마 그 자료는 그 여당모님이 그런 자료를 받으셨는지 아마 말씀 중에 BC가 얘기 나왔던 것 같고 답변 중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우리 박현 기자님 써주시고 몇 분이 써주셨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소위 그 갈매동 주민들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마치 시장이나
시장과 당 소속이 같은 시의원들은 빨리 지금 갈매동에다가 지어주고 싶어 하는데 그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방해하려고 이걸 짓지 않겠다. 그런데 그날도 많은 특히나 가성고구에 있는 양명의 부의장님 또뭐 정은철 의원님, 신동환 의원님 다 공유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급한 거 인정한다니까요. LH 나쁜 사람들이고 나쁜 기관이고 그 사업 진행한 국가 적어도 2007년 8년 그 당시에 보험자리주택 설계한 사람들 정말 나빠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행정복지센터 지은 것처럼 지금 저희 체육시설 짓는 것처럼 복합 커뮤니티센터 문화시설 지어야 되는 것도 인정. 그런데 적어도 그 사업이 이렇게 졸속으로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전까지 재정사업으로 해왔던 거 훌떡 뒤집어가지고 절차도 다 어기면서 하지는 말자. 정말 급하면 제가 그날 의장석에서 앉아서 자 지금 추가적으로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50억 더 들어가는데 왜 미래한테 책임지냐.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부채 하나도 없는 시로 해놓고 지금 외상으로 잡아먹은 실질 부채는 있는데 우리 이 예산서에만 부채가 없는 걸로 나오지 말고 정말 그럴 거면 오늘 행감 시간에 들었지만 저희 현재 구리시에 기체할 수 있는 여력이 380억 정도 기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으면 기체해서 우리 지방비 바꿔가지고 제대로 된 살림살이 계획 세워가지고 하자. 어느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를 하자는 것을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는 하여튼 그 결과치를 보고 나니까 지금도 거기서 범봉수도 죽일 놈이 돼 있고요.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할 때 적어도 시장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조차 제대로 브레이크 걸거나 뭔가 절차에 대해서 따지지 못하면 그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저는 타락한다고 봅니다. 왜곡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준비하실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아울러서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오전에 작년 행정사무관 때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방송으로만 보다가 오늘 오전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발언을 좀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담특위위원이 아니어서 질의답변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행감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발언만 할 수 있다. 현행 저희 회의 규칙에서 발언만 하고 나왔는데 행감 보면서 이제 그 시각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원들, 특히 기초자치단체 지방원들도 다 정당 공천을 합니다.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입니다. 현행 구조가 제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적어도 지방자치제도라는 측면에서는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장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다. 왜? 원래 이 제도 설계할 때 사람이 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설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도 어떤 좋은 자치단체 장도 늘 오를 수 없으니까 그걸 뭔가 비판적으로 견제하고 보여주는 그 견제하고 비판하는 데는 적어도 정당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 우리 행감 시간에도 보니까 각각의 의원님들이 속한 정당의 구조 속에서 논리가 전개되어져. 참고로 제가 5대 의원을 할 때 여소야대에서 여당원이었습니다. 당시 의회 구조가 5대 2였습니다. 저하고 신태식 당시 그 시의원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행정사무가 됐건 예산심의가 됐건 집행부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지방의회 의원은 따질 것 따지고 짚을 것 짚고 여러 가지 지적할 것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당이 같다는 이유로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 통솔하는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행정에 대해서 살피고 비판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오전 행감에 직접 들어가서 2시간 반 동안 보고나는 소감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의회가 가진 이런 고유한 기능들이 잘 발휘될 수
협업도 해주십시오. 문제가 되긴 했지만 인사청문회 할 때 언론이 안 도와주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행정관관을 기간 동안에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취재해 주시고 보완하셔가지고 대안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업해 나가셨습니다.